자, 가등기담보법 귀속청산 절차 이 기본 뼈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에는 없는데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경매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요 청산 절차입니다. 자, 먼저 변지까지 일단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변지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통지를 한다 그랬죠. 자, 이 실행 통지는 변지기 후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통지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통지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등이 누구냐면 채무자가 있고요. 물상보증인이 있고요.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럼 채무자는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담보는 병이 제공을 해요. 부인 병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101호가. 그럼 병은 채무자가 아닌데 담보를 제공하니까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세 번째, 이 101호를 사는 사람이 생겨요. 제3취득자가 되겠죠. 자, 담보물을 101호를 채무자 소유라면 채무자가 제공할 것이고 채무자가 아닌 부인 소유라면 부인이 제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든 부인 소유든 나중에 그걸 파는 경우가 생기죠. 돈 갚기 전에. 그럼 제3취득자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데 그 채무자 등에는 담보물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일 수 있고 물상보증인일 수 있고 제3취득자일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게 통지를 합니다. 두 번째, 이 101호에 가등기권자가 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당권자와 같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있죠. 가등기담보권이 있고 저당권자 같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했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더라.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통지의 대상이 둘이에요. 일단 기본이 채무자 등에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누구에게 통지하느냐 이 문제고요. 네 번째, 무엇을 통지하는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합니다. 청산금 평가액이 뭐예요?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기가 받을 돈을 뺀 금액이죠. 요거를 통지합니다. 그래서 실행 통지의 내용이 뭐냐? 청산금 평가액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청산금 평가액은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통지만 하면 돼요. 평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지 자체가 중요합니다. 청산금이 만약에 0원이라 하더라도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지기가 경고한 후에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한다. 자, 이때 통지와 관해서 변제기 후라면 아무 때나 서면 또는 구두로 채무자 등과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라. 무엇을 통지하는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데 지멋대로 평가해도 상관은 없다. 어쨌든 반드시 통지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2달을 기다려주는데요. 이 2달 연장은 괜찮은데 단축은 안 됩니다. 이 2달이란 기간을 늘리는 건 괜찮은데요. 단축은 안 됩니다. 이유는 요 2달 동안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따라서 강행 규정인데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단축은 불리하잖아요. 무효가 되고 연장은 괜찮다 이거죠. 2달을 연장하는 건 괜찮지만 단축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산기간이 경과를 했어. 그때까지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함으로써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죠. 당연히 이때 청산금은요. 지가 처음에 평가한 청산금이 아니고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입니다. 요거를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 정도를 기본이 되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을 갑니다. 1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실행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 2달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하고요. 채무자가 본등기를 해줄 의무도 동시행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 담보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더라. 뭘 말하는 거죠?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따로 본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귀속청산 절차다. 자, 11페이지에 보면 경매에 의한 권리 실행이라고 해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가등기 담보권은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가등기 순위를 가지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가등기 담보법의 실행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을. 야, 부동산은 자기 거라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갑소유예요. 그런데 갑이 부동산을 몇 개 더 갖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걸 합해봐야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왔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갑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생겼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갑이 친구나 친척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야, 네 이름 좀 잠깐 빌리자. 이름 빌리는 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 따위를 포탈할 목적으로 그걸 이제 탈법 목적이라고 합니다. 세금 따위를 포탈할 목적으로 또는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A 토지를 경매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걸 피할 목적.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합니다. 또는 갑은 이 땅 취득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꼭 취득하고 싶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즉 법령상 제한을 회피.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 세 가지를 싸잡아서 탈법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법 목적으로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약속을 하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둡니다. 이 소유권 등기를 물권 변동이라고 해놔요. 등기부상으로 소유권자가 갑에서 소유권자가 을로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이 변동된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탈법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탈법 목적이 없다면 탈법 목적이 없다면 부실법은 적용이 안 되겠죠. 탈법 목적이 없다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신탁법상 신탁 등기된 경우. 최근에 특히 담보신탁 같은 거 많이 하죠. 탈법 목적이 없는 거죠. 신탁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신탁법으로 규율 하면 되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쫙 나와요. 몇 가지가. 그걸 나중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탈법 목적으로 타인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경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적용이 된다면 명의상 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이름을 빌린 사람을 신탁자라고 하고요. 이름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름 빌리는 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탁자가 신탁자를 배신하는 경우가 생겨요. 양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 물권법에서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수탁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엔 특별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이런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 을이 수탁자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세 가지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습니다. 탈법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을 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타인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걸 규율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이름 빌리는 약정 무효고요.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입니다. 그리고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 세 가지를 일단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11페이지에 나와 있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법의 목적 1.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지상권 따위를 실제 권리관계에 일치하도록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목적에서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탈법 목적의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탈법 목적의 명의상 약정이 반사회 질서 행위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사회 질서 행위를 법에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 따로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강행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잊지 마세요. 명의상 약정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고 강행규정 위반 행위라는 거. 법에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얼핏 보면 이 탈법 목적의 명의상 약정이 반사회 질서 행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금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명의상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 강행규정 위반 행위가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반사회 질서 행위라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강행규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 어쨌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의상 약정은
반사회 질성이가 아니고 강행 규정을 위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명의상 약정 무효라고 돼 있죠. 3번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 즉 물권 변동도 무효. 수탁자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 못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매매계약을 말합니다. 그 매매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이거 일방당사자가 매수인을 말합니다. 타방당사자는 매도인을 말합니다. 자, 수탁자가 매수인이고 타방당사자는 매도인이 있는데, 매도인이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경우, 선인 경우에는 요 등기만은 유효가 된다라고 예외가 있어요. 자, 명의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더라. 예외가 있더라. 등기가 유효한 예외가 있게 됩니다. 등기가 유효한. 등기만 유효한 예외가 있게 됩니다. 이걸 따로 하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명의상 약정과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일단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딱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 신탁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명의 신탁 유형이 2자간 명의 신탁이 있고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있고 3자간 계약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명의 신탁 유형이 있고 그중에 2자간 명의 신탁을 제외한 2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명의 신탁 약정 유형에 따른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마지막 12페이지에 양가로 1번 3자간 명의 신탁과 번호가 잘못됐네요. 양가로 3번인데 양가로 1번 계약 명의 신탁 2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2가지를 구별합니다. 이 2가지만 구별할 수 있어도 부동산 실명법 70%는 해결이 됩니다. 그것만 해결할 수 있어도. 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명의, 신탁, 약정, 유형 3가지가 있다 그랬죠. 2자간 명의 신탁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나중에 합니다. 3자간 명의 신탁 3자간 명의 신탁이 등기 명의 신탁이 있고요. 계약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명의 신탁은 위임형 명의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의상 약정 유형이 2자간이 있고 3자간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3자간 2가지 등기 명의 신탁과 계약 명의 신탁이 어떤 건지 오늘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신탁자 갑이 있습니다. 수탁자 을이 있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름을 빌리는 계약을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에 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요. A 토지 매매를 해요. 즉 신탁자가 매수인이에요. 병은 매도인이 되겠죠. 이때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해달라. 그래서 계약서에는 매수인 갑이 아니라 매수인 을이라고 쓰는 거예요. 매수인은 갑인데 갑이 병하고 만나가지고 신탁자가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요. 신탁자가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도인한테 돈을 조금 더 주든 어떻게 하든
매도인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는 바로 수탁자에게 넘겨주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걸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은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신탁자가 매수인. 요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신탁자가 매수인. 단 등기만 수탁자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겠지요. 을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명의상 약정이 무효고 을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고요? 병에게 있습니다. 이 A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권자가 을이라고 등기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다. 또 하나,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요거는 유효합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 자체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 매매계약까지 무효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라는 거, 요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억하실 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따라서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병한테 있기 때문에 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병이기 때문에. 반면에 갑병사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 관계가 성립이 돼요.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두세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수인, 신탁자가 매수인. 그런데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그리고 만약에 수탁자가 지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정에게 팔아먹은 경우 정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가장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을 보면 의의 병,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갑, 매수인 명의신탁자가 매수하면서 을,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관계 1번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병에게 남아있으므로 양가로 1번 매도인은 수탁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매도인 병과 신탁자 갑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양가로 1번 매도인 병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즉 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반면에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위임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은 역시 신탁자 갑이요, 수탁자 을하고 이름 빌리는 계약을 해요. 명의신탁 약정. 그런데 3자간 명의신탁과는 달리 등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합니다. 매수 자금을 제공하고 수탁자가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A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병이 매도인입니다. 자, 이때 수탁자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그럼 대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그럼 대리로 가는데 이때 수탁자가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이게 아니고 지가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즉 신탁자는 숨어 있어요. 병풍 뒤에 숨어 있고 자금 제공자는 숨어 있고 수탁자가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마치 매수인인 양 계약을 하는 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과 완전히 다른 부분 수탁자가 매수인 이렇게 돼요. 수탁자가 매수인. 신탁자는 숨어 있다. 신탁자는 숨어 있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이 있을 때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해 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등기. 요 등기하고 요 매매.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 계약과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 요게 무효인 경우가 있고 유효인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까 부실법이 적용됐을 때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 그랬어요. 근데 수탁자 이름의 등기는 무효가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과 등기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인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무효와 유효는 매도인 병이 갑을 사이에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사실, 을이 수탁자에 불과하고 자금 제공자는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매도인 병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병이 악의라면 계약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계약 유효, 등기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병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악의라면 계약도 무효고 수탁자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 병입니다. 반면에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매매 유효하고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완전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요걸 구별하시면 돼요. 계약 명의신탁은 이렇게 매매와 등기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인 경우로 나눠진다는 거, 이걸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수인이고요. 이때 명의상 약정과 매매 및 등기의 효력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 계약과 수탁자 이름의 등기는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다는 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3번 계약 명의신탁을 보게 되면 12페이지 반가로 1번 실제 대금을 부담한 갑이 아닌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수인이 돼서 병소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거 뭐 유효가 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의 효력은 원인계약, 즉 매매계약의 상대방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이 선이라면 수탁자 매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의상 약정은 무효예요. 반면에 2번 매도인이 악의라면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딱 기본이 되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복잡하니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딱 요 기본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계약 명의신탁은. 그런데 요 계약 명의신탁이면서 또 하나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 구별해야 되냐면 똑같아요.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병소유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해요. 경매.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야 병하고 가서 땅 사와가 아니고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야 지금 병소유 땅이 무슨 경매법원에 가면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름으로 낙찰을 받아와라. 즉 을이 낙찰 명의인이 되는 거예요. 경매인이 되는 거예요. 요 경우. 그래서 을이 경락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한 경우. 구조는 계약 명의신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자, 요 경우에는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만은 요 경매하고 등기. 요 경매하고 등기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채무자 물건이 경매되는 거죠. 요 매도인의 선, 악, 불, 문, 유, 효 이렇게 됩니다. 경매도 유효, 등기도 유효. 따라서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냐,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수했냐, 이때는 매도인의 선악을 나눠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수탁자가 매매가 아니라 경락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냐, 이렇게 매매냐 경매로 나누셔야 되고요. 경매냐도 나누셔야 되고, 두 번째 매매라면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경매라고 되어 있죠.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선인지 악인지를 묻지 않고 수탁자 명의 등기 및 경매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인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뭐냐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명의상 약정 유형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구별하시고 두 번째 계약 명의신탁은 또다시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크게 매매냐 경매냐로 나누고 매매라면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는 당연히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특히 요 경우에는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때는 당연히. 무효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어떤 경우에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이렇게 부실법이 적용되는 유형 세 가지를 머릿속으로 딱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민사특별법에서 봐주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민사특별법을 세 번에 나눠서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를 안 봤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문이 굉장히 많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 조문을 위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집합건물법에서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게 공용 부분입니다. 예, 복도계단. 이 공용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은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간이 있죠. 전유 부분, 101호. 또 하나는 복도계단처럼 공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지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요거 민법상 공유물입니다.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이 돼요. 공용 부분이 복도나 계단은. 그렇죠.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도나 계단은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상 공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고 세금 같은 부담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눠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고 처분 변경 공유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또다시 이용 계량 행위하고 보존 행위로 나눠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봤었어요. 민법상 공유물.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요. 민법상 공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용수익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죠. 지분 비율로 이렇게. 민법상 공유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은 전부를 각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어요. 세금 같은 부담도 지분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반면에 공유물을 공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팔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물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유물을 이용이란 건 임대를 말하고요. 계량은 리모델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용 계량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존은 수선 같은 걸 말하는데 요거는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민법상 공유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법상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물에 관한 부담,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 공유물 관리를 또다시 이용과 계량 보존으로 나눠가지고 요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파트로 오게 되면 그 공유물에 해당되는 공용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 공용 부분.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가 있고요. 수익 부담을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공용 부분 사용, 공용 부분 수익 부담 나눠져 있어요. 공유물은 사용 수익과 부담으로 나눠져 있고요. 공용 부분 사용과 수익 부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복도 계단에 관한 처분은 없고요. 복도 계단만 처분할 수는 없고요.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공용 부분 변경. 공용 부분 관리가 나와 있고요. 공용 부분 보존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민법상 공유물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법상 공유물을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구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민법상 공유와 관련해서. 어쨌든 집합건물법은 민법상 공유물과는 달리 공용 부분 사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어요. 반면에 수익 부담은 지분 비율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민법상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 처분은 없고요. 변경은 3분의 2 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이렇게. 전원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구분 소유자는 각 코마다 한 명씩 있는 거고요. 의결권은 아파트 전체 전유 부분 바닥 면적분의 내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어쨌든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그러면 공용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민법상 공유물 변경과 완전히 다르죠. 전원동의냐 3분의 2 찬성이냐. 관리 과반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보조는 각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공유물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특히 다른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변경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민법상 공유물과 다르니까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내용이 아주 복잡한데 특히 민법상 공유물과 다른 공용 부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미리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집합건물 관리라든가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 집합건물법에 요 공용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핵심이니까 머릿속에 딱 미리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 의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나오고요. 관리단 집회가 나오고요. 관리인이 나오고요. 관리위원회가 나오고요. 규약이 나옵니다. 이게 관리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복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해서 집합건물법상의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요것만 머릿속으로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체크해 드리는 거, 외우시라는 거, 그것만 주목해서 봐주시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민사특별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프린트로 체크해 드린 4가지 법,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어떻게 뼈대를 잡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 두셔야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입문과정은. 자, 11월 달에, 12월 달에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법률 용어, 기초 용어 하고요. 기본 제도들, 이런 것들 개념을 잡아드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으셔야 1, 2월 달 기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1월 달부터는 1월 달 딱 되면 이제 10달 남은 거예요. 그럼 10달 동안 민법을 포함해서 다른 과목들을 여러분 걸로 합격 수준까지 맞추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민법이란 게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려워요. 따라서 미리 정리를 안 해두시면 나중에 내년 하반기에 2차 과목을 하실 때 굉장히 버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 2월 달 시작을 하기 전에 12월 달 입문 과정을 최소 한 번 이상 집에서 일각을 통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8번 강의했나요? 9번 했나요? 3강의씩 합치게 되면 몇 개 안 됩니다. 8번씩 했다 하더라도 3번씩 하니까 24개밖에 안 되죠. 이거 하루에 2-3개씩 들으면 다음 주까지 충분히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 입문 과정을 교재라든가 프린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서 강의를 한 번 정도는 꼭 들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거리 두기로 조금 완화가 돼서 1월 달에는 화면이 아니라 직접 학원에서 뵙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일주일 동안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과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건 천냥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일단 나오실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제발 잡히기를 기도를 하면서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11, 12월 강의를 한 번 정도로 꼭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입문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달 동안 강의 들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1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